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문제거든요. 이번 선거는 결론이 안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완전 2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들 내년에 배지가 이게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자유조선.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적인 방포를 했고 실제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엄청난 이제 외교적 마찰과 분쟁이 오갈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홈페이지에 뭘 올렸는가 하면 센터쿠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최근 문정부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 징크스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집권 3년차 중대 기로에선 문정부입니다. 오늘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민영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 구성에서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완전 2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표출될지 한번 보시라고요. 보고 조현욱 인사라인.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조남매가 다 망쳐 놓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질 줄을 몰라요. 민정수석이 왜 책임을 안 져야 됩니까?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만났네. 아, 왜 이러시죠? 이제 컨셉을 이렇게. 반응을 좀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영입을 하려면 확실하게 실세가 영입을 아니 해야지. 지난번에 약간의 실생 영입을. 배신을 당해가지고 지난번 영입을 실패한 이후에 네. 그래서 지난번 그래서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반응들이 오셨어요? 당에서 제가 좀 곤혹스러웠죠. 근데 남몰래 그렇게 밤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냐고. 네. 왜 정치는 밤에 이루어져요. 근데 어쨌거나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아니요 ING 예요? 지금 뭐 민평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네. 이 우리 중도 보수 진영의 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또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장 의원이 그 얘기해갖고 당내 입지가 더 어려워지는 건 입지 어려워지라고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려워지지. 근데 중도 보수가 아니라 중도 개혁이에요. 저는 중도 개혁. 저희들이 개혁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개혁 보수 세력이. 어우, 인기 폭발이신데요? 아니요. 한국당으로 공천자 갖고 목포에 가면 맞아주고 가요. 전국 주도권이 걸려있는 4.3 재보선은 3년차 징크스를 방어할 주요 관문인데요. 창원 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가 1승 1패씩 나눠 가졌죠.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범여권 후보로 내세운 여영국 후보는 낙승할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진보 벨트로 유명한 창원 성산 민심이 경기 악화,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 돌아선 것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승부가 아니라 2대0 패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이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민심을 받들어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 민심은 정권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 국민이 경제 실험의 대상이냐 이게 핵심 구호였어요. 그리고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정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기훈이를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 된다. 그래서 강찍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제를 했는데 창원 성산에서는 야당 단일 후보가 결국에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뭐 유세가 먹혔다고나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1승 1패 됐는데 저는 여기서는 여권이 방심할 일은 아니다. 이 비록 떨어졌지만은 아주 큰 차이가 아니고 근소한 차이로 아주 가까운 차이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이런 심판이 확실하게 내려진 걸로 보고 앞으로 전국 주도권에 있어서 야당이 주도권을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갈 수 있는 기회는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1승 1패 이런 상황이지만은 거의 2패하고 거의 진배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창원 성산에 후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패나 진배 없는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그 청와대가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에 붙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1승 1패라는 성적을 주셨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상 그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2승도 할 수 있었던 무난한 승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를 통해서 창원 성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보수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어차피 진보는 총선을 연대해서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혹은 합당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대통합할 수 있는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큰 숙제를 가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그 결과로 인해서 어차피 저는 바른미래당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될 거다.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갈라져 나온 보수 계열은 한국당 쪽으로 다시 정계 개편이 되고 원래 국민의당 출신들은 이제 그 민주평화당하고 뭐 하는 그러면서 호남을 노리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도 상처가 큽니다. 후보 득표율이 민중당에도 뒤지면서 창원에 상주했던 손학규 대표 책임론과 함께 당이 갈라서는 원심력도 커질 전망.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면 국회 캐스팅보트 위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를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을 하다 못해 부글부글한 상황이 5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 때 어떻게 표출될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정권보다 좀 늦네라고 하지만 이게 폭발하면요.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무슨 시그널을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이인영 의원, 김태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 선거가 진행되는지 보시면 민주당 의원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항상 그 한 3, 4% 내에서 이렇게 승패가 갈리는 이런 지역에서는요. 본인들 살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1승 1패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해본 거 없다. 원래 우리가 그쪽 둘 다 의석이 없었으니까 뭐 마이너스가 기록된 게 없다. 그러면서 뭐 선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통영 고성에서 그래도 통영시장 고성 군수가 또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민주당 PK 의원들이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얼굴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될 거다. 이해찬 대표 이번에 실수를 한 게요. 선거 전날 통영고성에 가서 양문석 후보 그 소개하면서 양문석 후보는 나에게 동생과 같은 정말 친동생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현서가 이렇게 부른다. 양문석 후보라고 해놓고 부를 때는 현서가 무슨 이래버리니까 이거는요 표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이 결국 후보를 못 냈잖아요. 국회의원이 없어서 본전치기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민주당은 완전 2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렇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공화국 이래 30년 만에 야당 후보 문재인 후보가 경남 지역에서 부울경에서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보십시오.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 다 민주당이 먹었어요. 그리고 창원시장도 그다음에 통영군수도 고성 다 민주당이에요. 시장이. 그런데 한국당한테 이렇게 뺏겼다? 이것은요.
우리가 고온수습 칠 적에 땄다가 이러면은 더 이런 것 같잖아요. 이거 상심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대선 지선에서 다 이겨놓고 이번에 이렇게 판파 졌다는 것은 정말 통탄하고 우리 신 박사가 얘기하신 대로 그 21대 총선을 민주당이 이런 지도부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반드시 제기될 거예요. 아니 결과가 1대1인데 이래도 공격받고 저래도 공격받고 참 민주당은 계속 얻어맞으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심판은 끝났는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가예요. 지난번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전패를 하다시피 한 그걸로 이제 한번 해원을 했다 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본격적으로 우리 총선 때 한번 보자는 것인지 이번 선거는 결론이 안 나온 겁니다. 1대1이라는 게 창원에서 이제 한국당이 원래 그 정의당 텃밭인데 나름 졌지만 나름 선전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진단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스트 벨트에다가 탈루 원자는 후유증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그렇게 빈사할 정도의 이런 거였는데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는 황교안 리더십에도 좀 물음표가 찍힌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 박영선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역공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CD 건으로. 그런 걸 봐도 저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 초년병이라서 그런지 이런 정치적 상상력이나 전략 전술 구사 능력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박남매 말이 100%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했을 때 그럼 부실 검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황교안 대표라면요. 그거 철저히 조사하자. 그거 철저히 조사하자. 그래서 원래 차관 인사는 청와대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철저히 조사해서 내가 부실 검증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잣대로 지금의 인사 참사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니들이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화끈하게 나왔으면은 훨씬 더 그 창원의 표심을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전략들 잘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4.3 재보선의 결과를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성적표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데뷔전 아니에요? 데뷔전인데 근데 이제 정치 초년생의 그 미숙함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 축구장 가서 경남 FC 측에서 말리든 안 말리든 뭐 그게 뭐 선거법에 저촉되건 아니든 이게 표를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감각이 미숙한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 미숙이 아니라 이거는 축구 팬들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죠. 그죠? 그 배려심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죠. 네. 정말 축구 팬들은 정말 스포츠를 즐기러 갔는데 거기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찍으려고 했다가도 마음 접을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제 경험에서요. 그 서울시장 선거하는데요. 이게 그 4월 초파일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그 문자로 다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자도 많잖아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 받으면 열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런 게 좀 미숙함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2천만 원 벌금인가 그거 했을 때도 한국당이 어떻게 책임진다고 좀 신속하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2천만 원 안 내주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냐를 떠나서 네.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시작했을 때 그냥 담백하게 저희들이 조금 과했습니다. 저 이유예를 막론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책임 지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이거를 뭐 너네는 안 그랬느냐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확정이 됐거든요. 네. 다만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선관위도 너무 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해석이 유권 해석이 다 틀려요. 유권 해석이 또 너무 늦어요. 이번에도 축구장에서 선거는 해도 됩니까라고 했는데 안에는 안 되고 밖에는 된다는 얘기를 딱 이렇게 가름을 안 타줬단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숙한 점입니다. 또 사실은 조금 프로축구연맹에도 좀 섭섭한 부분이
이런 것을 선거 전날 2천만 원을 때리는 게 맞느냐. 선관위도 경미한 상황으로 행정조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고 이 2천만 원을 했던 뭘 재자금을 냈으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걸 좀 답변을 하겠는데 이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께 경남 도민들께 또 경남 FC 사랑하는 우리 그 국민들께 저희들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말하는데 좀 충고를 하고 싶어요. 정치인하고 연예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스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서 스타가 되거나 연기를 더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다른 게 있어야 새로운 스타가 출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 과정을 보면 황 대표가 아직 감각이 주위에서 이렇게 코치하는 대로 아직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붙어야 되는 그 답변, 요 답변을 좀 드려야 돼요, 제가. 근데 황 대표를 내가 뭐 이렇게 막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고 황 대표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황 대표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적으로 접근 못한다든가 또 차별화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 보여요. 다만 이번에 여러 당에서 대표께 이제 그 충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이라는 쪽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세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세를 집중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게 역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슨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냐. 우리가 그냥 가진 마음 그대로 전략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한번 국민들께 우리 당을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참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한데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페이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페이퍼 안 보고 무조건 내려가서 전략이고 뭐고 간에 지역 주민에 직접 호소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70년 전에 최초로 있었어요. 1948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 5월 달에 이제 이승만 국회의원이 동대문강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최초로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이 재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거물들이 이 재보궐선거로 많이 태어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재보궐선거, 노무현 대통령도 재보궐선거, 박근혜 대통령도 재보궐선거, 안철수도 재보궐선거. 그분도 다 재보궐선거 거쳤거든요. 근데 황교안 이 대표는 다른 게 다른 분들은 본인이 직접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스타가 됐는데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출마 권유가 있었는데 출마하지 않고 결국에 데뷔전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효과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번에 출마해서 됐으면은 완전히 그 신데렐라, 황데렐라가 됐을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동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의 직접적 이유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입니다.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유학 중인 두 아들에게 벤츠와 포르쉐를 사주고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을 만나러 미국에 7차례 다녀온 점은 사전에 검증했지만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임명했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3채 보유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2기 내각 지명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특히 장관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근데 우선 그 윤도한 수석 얘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분이 이제 국민 눈높이 맞추는 데는 미흡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검증에는 문제가 없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습니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고 국민 뭐 불통 수석이다 뭐 나경원 분통 수석,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석, 염장 수석.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윤도한 국민 소통 수석의 그 언급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신문이 평한 거를 보면요.
인사 참사에도 문제없다. 거꾸로 가는 청와대 현실 인식 이렇게 했고요. 한겨레 신문 오면 독야 청청 물음표 딱 해놓고 흠결 있는데도 못 잡는 거 아냐. 지명할 땐 문제없어. 황당 해명. 그러니까 이 진보지가 훨씬 더 세게 윤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런 그 코멘트를 내놨다는 거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국민 일치가 된 거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만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 별명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남태평양에 있는 거 갈라파고스라는 섬 있잖아요. 이 갈라파고스 청와대가 돼버렸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검증이 뭐 이번 정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돼 왔잖아요.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포르쉐 탔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면 상당히 많은 정도의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강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원칙이면 아예 검증할 때 걸러낼 때 뭐 재산이 30억 이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잘라내면 되죠.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서른 의원이 또 얘기하셨잖아요. 뭐 50대 그 나이에는 되게 그렇게 뭐 주민등록도 뭐 이장전입하고 그런 그 세대였다라고 또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비난을 샀는데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인사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돼요. 자, 발굴. 그다음에 발굴될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요. 발굴 자체도 문제고 그나마 발굴된 인사들한테 대한 검증도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이상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발굴을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 그다음에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왜 보호합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잘못됐다. 과거에요. 발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박주선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박주선 의원이 당시에 법무비서관이었거든요. 청와대를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기 위해서 수석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의 민정수석 플러스 인사수석이 바로 법무비서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주선 그 검사가 아주 막강했죠. 근데 미국에서 망명생활할 적에 굉장히 신세진 사람을 금융기관의 장으로 했으면 하는 대통령의 하명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검증을 해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으로 가기에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신다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턱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고한 사람이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도 박주선 의원이 2차로 가 또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인사가 어그러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마로 손이 올라가시거든요. 이거 이제 2차로 더 화나는 인사예요. 그래도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굴하지 않고 이 정도로 검증하는 참모들이 이 정도의 충성심과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로 제가 장관이나 장관급의 인사를 하면은요 자 전문성, 도덕성, 직무 능력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지 능력이 없는지 이걸 갖다 검증해서 주면은 대통령이라도 그거 안 되는 게 하명 인사를 불러요. 하명 인사 이 사람 한번 써보지 하면은요 검증이 아주 약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가 이제 일이 나는데 아니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정부 출범할 적에 6개월 동안 17개 국무위원자를 다 못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장관급으로 이유정 저 헌법재판관 아시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엔 지금 불법으로 기소됐어요. 3월 달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엔 지금 불법으로 기소됐어요. 3월 달에. 말 정말 사람 쓰기 잘하네. 정말 어려. 말 정말 사람 쓰기 잘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 정말 잘하세요. 아 그렇다고 그러면 영입해도 안 가요. 근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한번 진짜로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이 청와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사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러면 아 한국의 인재풀이라는 게 이렇게 없구나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유독 지금 와서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도요. 그때 그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동반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근데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왜 그 반야반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가. 그래서 이제 이른바 조조 라인에 대해서 둘 다 물론 나라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금 그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야당의 조국과 조현옥 수석의 사퇴 요구가 잇따랐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걸러낼 것은 다 걸러냈으니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도 좀 들고. 윤 수석은 또 민정과 인사 쪽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지원 우리 여기 자주 나오시는 구단님께서 이제 조국 수석은 뭐 공수처 설치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뭐 자치경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사수석이라도 좀 책임을 져라. 나름대로 중재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면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맞아요. 근데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도 뭐 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각에서는요 조현옥 수석이 뭐 영부인의 뭐 숙명여고 후배니까 뭐 그래서 또 그 뭐 못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우리가 손혜원 의원 그 사태 때도 보니까 영부인하고의 그 학교 동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세간의 그 의혹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조현옥 수석 정도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조국 수석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조국 수석은요, 전 개인적으로 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두 분 들어오니까 말할 틈이 없네. 그 야당은 조국을 공격한다기보다 이제 조국이라는 성을 하나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낙마시켜야 된다 해서 빌미만 생기면 합니다. 그러니까 봤어요. 인사철만 되면 조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인사철 지나면 또 이제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성립되는 아니 거죠. 인사만 끝나고 나면 조국 측이 잘못하니까 조국 하죠. 그러면 이거를 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을 대신 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조국을 감싸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기울어가는 가장 큰 시그널이 뭔지 압니까? 국민들하고 대결하려고 그래요. 국민들한테 질 줄을 몰라요. 그게 정권이 기울어가는 가장 큰 시그널인데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지금 국민소통수석하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는 겁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낙마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안경환, 김기식, 조대엽 다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조국 수석님, 자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조국 수석 임명 후에 저 낙마자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 수석이었어요. 조국 수석님, 이게 웬 말입니까?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여연대 이 인맥들을 중용하기 위해서 검증을 일부러 부실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부러 했던가 실력이 없었던가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이러한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을 실패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이 정도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 이게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준 들이대면 사실 중고등학생을 장관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비약을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우리 갑쌤께서 너무하시고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안 된다. 시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해서 이렇게 그런 그 고사성어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요? 아시죠?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문가지가 있어요. 묻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것이 바꿔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만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임금 얘기는 당나귀. 예? 다 그 대나무 숲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국 수석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렇게 장황 얘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대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경제 분야의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하고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 된 거 있습니까, 신 박사님? 없어요. 예? 개혁이 진짜로 경제, 복지, 노동, 무슨 교육, 뭐 일자리, 뭐 검찰, 경찰 무슨 개혁이 하나라도 된 게 하다못해 미세먼지 환경이라도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개혁 중에서도 국가 권력인 검찰, 경찰, 국가 공권력의 개혁을 하는데 중심 인물이 조국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위해서는 마무리할 때까지는 조국 수석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5천만 국민의 대다수하고는 전부 동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 보니까... 감독들 출연한 중에서 김덕수님이 좀 안 돼 보이는 거 처음이야. 지금요. 제가 좀 살살할게요. 아니 진짜 지금 분위기가 여기 리드싱하고 두 분 코러스 같으세요 지금. 제가 오히려 좀 도와드리러 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건물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김 대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김 대변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은행의 대출 서류에도 김 대변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매입 희망자를 소개해주면 크게 대접하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쓸 땐 데스크의 지시에 매몰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달라는 훈계도 덧붙였습니다. 이분이 모교가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그 고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거 제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할게요.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만큼은 아직 못 판다는 이야기네. 후배 기자들한테 충고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뻔뻔. 끝까지 선별합시고 김의겸 대변인 해명 과정에서 이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댓글에는 네 나이가 어때서 이런 댓글도 붙었어요. 김의겸 대변인 우리가 논평을 하면서 많이 이제 논의되는 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분을 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운운할 정도의 사람이냐. 정말 저는 해명 자체가 가장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거는요. 이 사람 재산이 14억입니다. 14억 있는 사람이 30년간 무주택자에서 더 이상 전세 살기 싫어서 그것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김의겸 대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옛날 거기 영화관 있을 때 보면 차갑고 엄정한 사람, 자기 관리도 뚜렷한, 그러니까 굉장히 주위에서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좋은 소리 듣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인생 후반부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고 좀 굉장히 어이가 없죠. 이게 지금 사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출금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6억분이 안 나오는데 이제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국민은행 측에서 좀 이렇게 혜택을 준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서류 조작 그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상가가 4채인데 4채로 계산하면 6억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출금이. 근데 그거를 1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10개로 없는 유령 상가 6채를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KB국민은행이 지난주 김의겸 전 대변인 건물 10억 대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가 10개 중 4개가 연수익 3,407만 원을 내고 있고 빈상가 6개가 추가로 임대되면 건물 임대소득 환산 금액이 총 6,507만 원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김 대변인이 내는 연이자 4,370만 원의 1.48배입니다. 부동산 임대법 이자 상환 비율 RTI 기준 1.5에는 부족하지만 부인 연금을 감안해 대출을 처리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3개로 계산된 건물 지하는 창고로 쓰이다 그나마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평짜리 상가 3개가 들어온다고 계산한 옥탑방은 일부 불법 건축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전 은행의 의뢰로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상가는 단 4개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의 표기를 해드렸어요. 1층에 3개, 2층에 하나. 평가서 한 권이 은행 쪽에 제출돼 있죠. 대출 서류 조작이나 또는 국민은행의 부실 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 수익을 산정했으며 건물 개황도상의 임대 기능 목적물을 10개로 파악한 것은 특혜 제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안타까운 게요. 매를 벌어요. 매를.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엄중한 자리를 제가 망각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뭐 부인이고 뭐 이렇게 줄줄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쓸데없는 변명하다가 변명이 궤변이 되잖아요. 궤변은 수사가 돼요. 왜 이렇게 매를 버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이런 논평을 내놓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대변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 대변인이면 당 대표와의 치열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치열한 소통이 안 될 때는 당 대표의 입장을 따라가고 그것을 과잉해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과 잘못된 부분에서 치열한 소통을 했다면은 대통령을 과잉 보호할 그런 논평들이 안 나오거든요. 홍준표 대표 시절에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셨던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대표님의 생각들을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치열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대변인이 많이 실수를 하는 논평을 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 얘기가 이제 그 후보자들의 또 고위공직자들의 그 잘못하고 그 잘못을 해명하는 청와대 입들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이 부분은 정말 입이 100개로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 한다는 사람이 집 세 채고 집 재테크 하면 우리 국민이 그 이해하겠습니까? 뭐 교육부 장관 한다는 사람이 교육부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장전입 했다. 그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고 그걸 해명한데서 자꾸 국민 눈높이 안 맞아서 죄송하다. 국민 눈높이 아니 국민 저기 막 출범할 때 지금 2년이 돼갔는데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모릅니까? 국민 눈높이는요 20년 전에 청문회 최초로 이 김대중 정부 때 장상 국무총리가 낙마니 한번 하면 보세요. 국민 눈높이 때문에 낙마했어. 20년 전에. 그때 뭔지 아세요? 이장전입 했어요.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입니다. 첫 여성 총리 후보였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결국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갖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시어머니 가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그래서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에는 지나놓고 보면 이게 왜 잘못한 일이 되나 싶은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잘 보다 보면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검증 잣대들이 이때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의 인상 문제로 왜 분해 핵심은 뭐냐? 이중성이에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정권 잡고 적폐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정권이 왜 또 국민적 분노를 자극시키느냐. 정의를 독점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자, 한명숙 총리가 뇌물죄로 감옥 가는데 백합 들고 마치 무슨 정치적 탄압 받아서 감옥 가는 것 같고요. 김경수 그 도지사 법정 구속되니까
그거 법원 그 판사가 성창호 판사가 적폐 판사니 이렇게 몰아가는. 내가 하면 다 정이고 내가 하면 다 괜찮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이중성 다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당 솔직히 좀 아쉬워요. 뭐냐면은 통일 문제만큼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인 통일관을 가진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그 정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을 자기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문제할게요. 이장전입 3번, 4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좀 실망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한국당이 좀 이거 화력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병원에 대한의원 같은 게 굉장히 큰 특혜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는 정서에 와서 다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특혜 진료로 물어봐야지 부담없이 그 여성 질병으로 물어보니까 그냥 박영선 의원한테 전립선 암 진단 받았냐고 그냥 대치기 하니까 그대로 당해버리더만. 근데요, 정말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한 장을 넘습니다. 쫙 나와 있잖아요.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 위반,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이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국민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소벤처보고 아무런 상관없는 김학의 사건을 던져놓고 이 청문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정말 저는 박영선 의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번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정치 기술자 아닌가? 김현철 후보자 이념적인 성향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품격, 교수로서의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그 정도 막말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품격이 되느냐? 김현철 후보자의 막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도를 지나치게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히려 자유한국당한테 좀 주문할 게 있어요. 아니, 견해 차니까. 그 비판 겸 어차피 지금 저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그 미국 가기 전날 그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김현철 그렇게 그 임명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뭐 다 알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일방통행하고 강행한다. 그럼 그 이후에 뭐 어떡할 거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우리 저 장 의원 같은 분이 끈질기게 뭐 추적을 하든지 뭐 하든지 지금 박영선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청문회가 제대로 안 끝났어요. 파행으로 끝나가지고요.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영선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랑 뭐 뭔가 이제 이 리셋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김현철을 임명 강행해놓고 간다. 저는 이게 소탕 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근데 지금 저 대북 정책 조율하러 가는데 미국이 바보예요. 김현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미국이 다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 만나러 오기 전날 김현철을 그냥 해놓고 그 트럼프한테 와갖고 우리 대북 정책 좀 조율하자. 잘 될까요? 이게 소탕대실. 미국도 재밌다. 이번만큼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국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검찰에 12가지 관련돼 가지고 일단 고발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번 이제 중소벤처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합니다. 그때 장관한테는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문을 계속할 거고요. 그렇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절대로 이번 청문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도 개혁입니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이건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 나갔습니다. 지난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싹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이장 전입하고 그냥 집 세채 사고 뭐 집 저기 상가 쪼개고 이런 사람들이 고위 행정직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러고 본인이 안 한다고 해야죠. 본인이 양심불량이요. 아무리 그 자리가 욕심 나더라도 저 써내는 거 있으면은 이번에 그 사람도 그거예요. 내가 그 학회 뭐 있죠? 거기 불량학회인가 무슨 학회? 예. 그 학회에 내가 참석했었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일 없었잖아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까지 그렇게 내가 뭐 쉴드 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집 세 채가 나왔습니다. 위장 증여까지 나왔습니다. 포르쉐, 벤츠, 전세가 몰려고 아들 돈 붙이고 땅 투기에 딱지에 이 정도 되면은요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자, 제가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저희가 잘못이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국민들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서 대통령이 국민께 져야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최고 저놈을 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폭력적인 방포를 했고 두 번째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일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이 뉴스를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에 미국 연루를 주시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는 지난 22일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들이닥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을 결박해놓고 무려 4시간을 머물며 대사관을 뒤져 컴퓨터 여러 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무장괴한들이 스페인 주재 조선 대사관을 습격하고 직원들을 결박, 구타하고 통신 기재들을 강탈하는 엄중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번 테러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큰 뉴스가 되리라고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것이 큰 뉴스로 키워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거 당신이 이 뉴스를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 조선길 사건도 다 잠잠해서 묻혀지다가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딸이 북송됐다 하면서 다 묻혀졌던 사건이 다시 터졌다. 그다음에 스페인 사건도 다 묻혀졌는데 내가 갑자기 이번에 그 변신형 컴퓨터 암호헤더 컴퓨터가 털렸을 수 있다 이러니까 다시 이 문제가 이제 물로 올라왔다. 그러면 당신이 키우는 거 안에서 저는 아닌데요. 그리고 나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는 스페인 당국이 침묵을 깨고 스페인 법원이 공식 등장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37일 만에 입을 열다 나니까 결국은 다시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좀 커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북미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판이 깨어졌을 때는 이 문제를 북한이 좀 들고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카드로 질 수는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이른바 북한 측의 협상 실무대표인 김혁철의 생각, 전략, 전술, 협상의 어떤 자세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페인 대사관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서 덮쳤을 수 있다. 뭐 이런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사건이 커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공개적인 목표를 내걸고 반국가 단체가 결성이 됐고 북한에 실제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들어가서
굴복을 시켰고 급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한테는 기존에 그냥 북한 인권을 요구했던 이런 외국의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위협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 일로 해서 이 반북단체 이 자유조선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지난달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의 배후에 북한 체제 반대 단체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작전 배후는 김정은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반체제 조직 천리마 민방위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주장한 단체로 최근 이름을 자유조선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유조선의 본래 전신은 이제 천리마 민방이라는 조직입니다. 네네. 이름만 알려졌던 조직인데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에 이른바 김정남 독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김정남의 바로 또 직계 적장자가 바로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당연히 김한솔도 A주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북한에서 A주시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무사히 구출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실행력이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추측도 가능했던 것이죠. 단순한 그 민간 단체가 아니라 어느 특정 국가의 공권력과 연결이 안 되고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리마 민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조직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최근에 2019년 금년이죠. 최근에 3월 1일 날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자, 자유조선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 해체, 탈북민 북송 중단과 개혁 개방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스페인 대사관 사건을 언급하자 2차 행동을 예고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번에 이제 스페인 대사관 공격 사건은 북한이 견제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파장을 앞으로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 파장은 뭔가면 지금까지 이 반북 단체들은 우선 첫째로 다 공개돼 있었어요. 공개돼 있었고 다 등록하고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모든 반북 활동은 비폭력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뭐 기껏해야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한다든지 규탄 성명을 발표한 뭐 조금 더 나가면 휴전선인데 가서 대북 전단 띄우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 단체는 이러한 비폭력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첫 번째로 폭력적인 방포를 했고 두 번째는 실체가 상당히 풀뿌리적인 이런 이제 단체입니다. 실체가 보이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국제공동체하고 소통하고 세 번째는 향후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게 향후 행방 문제인데 물론 이 단체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 뭘 올렸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이제 부시는 그걸 올렸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먼저 김정일의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서 김일성 초상화를 내동댕이 칩니다.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34초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영상에서의 유일한 소리는 초상화 겉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쨍그랑 소리뿐입니다. 이 소리 직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신격화를 타도한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이건 필경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폭력할 것이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북한이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고 존엄인데 김정은한테는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바로 북한에서 김씨 일가 부자 우상화 지석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일명 우리가 몇 년 전에 돈까모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 김일성 동상 까기. 그렇죠. 이 돈까모 그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이 김일성 동상 파괴를 시도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일부 인사들을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지구를 다 쥐어서라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때 북한에 있었을 때인데 모든 동상주의에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철동 이제 경호를 했습니다. 그거. 근데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2011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이가 태어난 만경대 북한 고향집이라고 합니다. 성지인데 성지의 야밤에 한 인물이 침습에 들어가서 문을 그 성곽 문짝을 떼갖고 나와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완전히 북한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거 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밤에 들어가서 그걸 떼어냈느냐. 그래서 그때 인민보안성 상위 누구냐. 주상성이라고 북한에서 사군단장 하던 사람이 김정일의 최측근했던 최측근이다. 그 사람 별명이 술도깨비인데 왜 술도깨비는가 하면 이 사람이 군단장 시절에 김정일이가 이제 군단장들을 데려다가 술을 자주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잘 마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잘 놉니다. 초저녁에 앉아 술 먹으면 놀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사람. 인민보안상, 그걸 한국어로 말하면 그 경찰청장이라 같죠. 그걸 임명해서 진짜 아끼고 술 먹을 때마다 야 주상성이 없으면 판이 재미없어 데려와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만경대 고향집 문짝을 더듬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안상과 그 보안부 모든 사람이 그 순간에 목이 다 날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게 다시 이런 일을 해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만약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최고 저놈의 우상화 시설들에 대한 공격 사건을 벌린다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알겠는데 이 자유조선 이 팀이 그러면 북한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김정은 격화 활동이? 자, 어떤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자,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형이 있어요. 지금 가끔 있었는데 이슈화 되지 않아서 그런데 북한에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들 밖에는 대외 선전 게시판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중대사관도 갖고 오셔야 그럼 거기에 뭐 김정은, 김정일이 그 서사관들 다 있죠. 그런데 그 유리를 지난 시기에는 거저 여느 유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돌을 딱 던지고 휙 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순간에 딱 잡지 못하죠. 그래서 깨지는 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거기다가 뭘 했는가 하면 이제는 방탄유리를 넣어서 돌을 던져도 안 깨져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술도깨비는 술도깨비. 네, 주상성. 그분은 목이 달아났다는 거는 목이 날아났다는 건 청살됐다는 게 아니고 직책을 내놓고 지방으로 쫓겨내리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에 이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된다면 북한 내부 동료도 저는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북한 내부에서도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많이 인민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스페인 대사관뿐만 아니고 2차, 3차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북한 인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조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좁게 생각하는 거는 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마카오의 김한수를 쥐도새도 모르게 구출하고 백주 대낮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임시정부 선언,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낙서 시위까지 세계를 무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북한의 허를 찌른 자유조선. 하지만 행동대장격인 에이드리안 홍창의 존재가 드러났고 스페인 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한국 이름 홍으뜸. 예일대에 다니던 2000년대 중반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를 세웠습니다. 탈북자들을 발벗고 돕고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렸습니다. You haven't seen your sister for, you said it was almost exactly a decade. We wanted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send her a message. I hope to see you one day. Stay alive. And I've crashed. And if we wanted to really go down the list and just even bullet point the numb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bad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at state, we would be here for hours. 10년 동안 축적된 그의 활동 경험은 자유조선의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은 제가 판단하고 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 그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때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서 몸담그고 활동하다가
그 조직에서 나왔는데 이 조직이 지금 어느 정도 확장했는가 하면 전 세계 80여 개의 나라의 대학생들 속에서 지부를 가지고 올해까지 북한 사람들을 1000명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데려왔습니다. 이 조직이 에드리안 홍창이 만든 조직이. 그래서 이 조직의 활동을 누가 평가해 줬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해 준 것이 아니라 영국 뇌왕이 야 정말 이 조직은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국 뇌왕이 링크 조직의 한국 지부장 한 데다가 아시겠지만은 올해 훈장을 줬어요. 영국 뇌왕이. 자유조선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북한 인권 활동가와 북한 내부의 협력자, 군과 정보기관의 훈련을 받은 전문 요원, 망명한 고위급 탈북자 등이 주요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김한솔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의 가담설도 제기돼 몇몇 국가정보기관 등과 연계해 반북한 체제의 구심점을 이미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나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니면 다른 자유세계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사실 구출해내는 건 인권의 기본적인 기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많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데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국에서 이렇게 칭송을 받기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에드리안 홍창이 젊고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기굴이 장대하고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갈갈해요. 그래서 링크를 설립한 공동 설립자는 맞지만 지금 링크하고 연계는 없습니다. 링크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고 링크 안에서도 에드리안 홍창의 지나치게 좀 튀었다. 지나치게 좀 그립이 너무 강하다는 불만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좀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서둘러 회담을 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일정을 최소화한 정상회담만을 위한 무박 2일의 방미 일정입니다. 북핵 완전 폐기와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하며 북한과의 회담장에 박차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폐기와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굿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면 문 대통령은 곧장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한을 다시 회담장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그야말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탑다운 방식이 아직까지 통할 것이냐라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일괄 타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고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볼턴이라는 또 참모가 직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의회라는 강력한 견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1대1 談판이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미국에 간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정치 상황이 트럼프에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성상 조금의 미국의 양보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괄 타격이라는 것 그리고 완벽한 북핵 폐기 그리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지금의 회담으로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좀 걱정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트럼프하고 만나서 그 어떤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돌발 상황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선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그 남북 경호 문제를 이거 빨리 추진해라고 이제 누가 보건데도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번에 4월 11일 날 날짜를 정해져 있는데 실제 4월 11일로 정한 건 우리 정부로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결국은 4월 11일밖에 날짜가 없다. 이렇게 돼서 4월 11일로 정한 거예요. 홀대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월 10일이 바로 무슨가 하면 북한에서는 최근민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길을 이제 우리는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4월 12일 날 최근민의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는 그런 폭탄 선언을 나오고 진짜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이걸 다시 수습하려면 1년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돌아버리는 다시. 거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4월 11일 전까지 제발 김정은이를 좀 가만히 있게 붙들어 둘 수 있는 방도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결국 김정은이가 좀 담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아니, 태홍사님. 근데 남북 경협 정도 좀 여러 개 열게 해달라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지금 4월 11일을 앞두고 모든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라든지 안보 2차장이라든지 모든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급하게 지금 미국에다 대고 사전 조율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 잡아놓고. 이미 날짜 잡기 전에요. 우리 외교관들을 미국 조야도 보내고 또 미국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들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잡고 가는 게 훨씬 안전한 판을 안 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시니까 할 수 있는 비판이고요. 답답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급하게 판 깨기 쉬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외교 라인 많이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외교 안보 인사들이 지금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많이 만났는데 별 뭐 이렇게 합의점을 도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미국으로 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미북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북미 그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상황의식이 아주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구체적 의제로 올리지 않았지만 남북 합의를 이행해 나갈 우리의 의지와 필요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북 정상 간 직접 소통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미국을 방문한 건 미북 교착 상황과 한미균열 징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 대미 소식통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언론에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라고 홍보한 일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이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굉장히 지금 절박하니까 이 판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가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가서 또 우리가 대북 제재 좀 풀어주고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지고 좀 진전시킬 테니 그걸 동력으로 해서 좀 북미 협상을 해봐라라고 하면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이 판 깨진 건 무슨 결과를 가져온 거냐면 트럼프의 패 다 깠고 김정은 패를 다 깠어요. 다 책상에 그럼 거기에서 중간 절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외계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패를 깠으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할 것은 패를 깐 것 중에 한 패를 우리가 같은 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편을 들어주고 네 패가 맞다. 빅필 욕을 내가 같이 할 테니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라고 해서 다시 김정을 만나서 트럼프가 제시한 그 문서를 받아라. 너 이번에 안 받으면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미국 편에 서서 한미가 같이 북한을 설득하는 거 방법은 없어요.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완전히 양심은 양비로는 가지 않거든요. 저 정말 박쥐처럼 진보로도 갔다가 보수로도 갔다가 이러거든요. 저희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중도시네요. 네네. 결국은요.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서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야,
북한이 내가 얘기해봤더니 정말 핵 폐기할 수 있는 핵 폐기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분명히 진정성을 내가 담보해줄게 라는 말 외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믿겠냐고. 김정은 만나고 왔어요. 만났는데 김정은이 핵 폐기 의도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거든요. 그 진정성에. 그다음 그 진정성은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느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협 열어달라면 열어줍니까? 하노이 회담 의계인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탁하러 간다? 어떤 성과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하겠어요. 대신 아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김근식이라는 정치학 교수에게 물어볼게요. 정치한 사람 말고. 정치인인데 무슨 시작도 못했어요. 빼고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의 가능성을 보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기간 1년 반 돼 2년 됐어요. 그 가능성을 자꾸 상상한다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환상인지 현실인지 미리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 마시고 우리 정부가 그리고 미국과 공조해서 하는 노력을 적어도 1년은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러면 과연 이 문 대통령님이나 진보 정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한다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은 믿고 있어요. 네?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제 교류만 해서 핵 있는 평화를 핵 있는 궁극적으로 핵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걸 문정부가 핵 있는 상호 공존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자 다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아니거든.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건요. 제가 볼 때 저는 핵 폐기 여부와 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이제 이번 3월 말에 국내에 아주 권위 있는 외교안보 저널이 있어요. 거기에 쓴 김근식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례는 왜 성공했는지, 실패한 사례는 왜 실패했는지 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 한반도 적용해보면 그 김근식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핵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제 변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김근식 교수가 보수화된 거군요. 저는 보수화가 아니라 안보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를 우리가 튼튼히 갖고 있으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핵무기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에드리안 농창이나 아니면 스페인 대사처럼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웃백인가 뭐 있죠. 아웃백인가 뭐 있죠. 아웃백인가 뭐 있죠. 제재를 완화했다가 언제라도 스냅백. 아웃백은 스테이크고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농담으로 말씀하신 건데 스냅백이란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태공사님, 이 문 대통령이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보다도 한미 공조에 지금 엄청난 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기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 단번 이행입니다. 한 번에 합의하고 한 번에 하자 이런 빅딜이고 김정은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입니다. 합의 자체를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요만큼 합의하고 그거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해서 북한은 이걸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자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good enough 딜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포괄적 합의 대 미국은 단번 이행이지만 우리는 단계적 이행입니다. 단계적 이행이라는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 있는 상태로 가자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정부 이번에 good enough deal 이 자체도 결국은 미국 정부하고는 아주 원칙적인 근선에서 대단히 이게 차이나는 이제 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태공상님은요, 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면 우리가 북한의 동작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주도했는가 하면 항상 남이 보건대는 김정은이나 북한이 이 흐름을 주도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그 동작 원리대로 돼왔고 우리가 잠깐 뒤돌아보면 보세요. 5월 달에 4.27 선언 이후에 5월 달에 회담이 진행되다가 트럼프가 깨버렸습니다. 지난해. 이때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가서 이야기해서 다시 이제 싱가포르까지 갔는데 이런 화rum을 만들어내면서 북한이 일관하게 세계에다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동북아에서의 정세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하고 또 보내고 또 9월 달에 다 파탄됐을 때도 평양선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말을 가지고 가서 9월 24일 날 트럼프하고 만나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내 또 만날게. 이런 항상 북이 흐름을 주도해서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 한다면서 미국을 가는 흐름인데 지금 회담 깨졌어요. 깨진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정상회담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에 간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현 동작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 미국의 우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일 제가 한 가지 베팅 걸 거는 뭔가면 4월 11일 날 전후로 문 대통령이나 혹은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찾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 이런 일이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린다면 이건 지금까지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패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뭘 증명하냐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 외교 라인이라든가 대북 라인론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환한 그런 저 통치 밑에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정말로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4월 10일 이전에 하는 걸 원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북한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그렇죠.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다면 4월 10일 전에 합니다. 네. 4월 11일 전에 판문점에 판문점에라도 잠시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와도 그 이후 상황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만날 때 하노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을 가면 하노이 회담에서 경직된 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김정은을 만나봤더니 정말 다시 한번 적어도 특사가 가서 보낸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진정성이 있더라라는 뭔가 하나라도 갖고 트럼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는 4월 11일 이전에 뭔가 판문점에서 잠시라도 뭐 번개팅이라도 아니면 대북 특사단이 하지 않겠느냐.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갈 수 있죠. 근데 순서상 그냥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데 이번엔 트럼프가 아니에요. 설득할 대상은 김정은이라고. 제가 보건대로 트럼프나 김정은 다 설득해야 돼. 근데 물론 그렇겠죠. 근데 가장 주 대상은 뭐냐면 트럼프하고는 어디 선까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서는 여기까지는 용인이 된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만나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거의 최후 단판에 가까운 정도의 통보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북한이 만약에 요지부동이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자세를 달리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태공사님이나 장 의원님 말씀 이제 전망을 한 건데 4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깜짝스럽게 정말 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의나 특사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 됐다 하면 그러면 4월 10일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가 그렇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태공사님처럼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도 똑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깨진 판에서 다시 트럼프를 만나서 이걸 협상의 동력을 복원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김정은의 어떤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거든. 김정은도 아까 태봉사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워싱턴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지금까지 딱 그렇게 됐어. 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10일이 남았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경우 같아요. 하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워싱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든지. 저는 왜냐하면 3.1절 기념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하노이 회담이 깨졌는데 3.1절 기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깨진 회담도 잘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길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과도한 자신감이 있어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두 번째는 제가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이번에는 내가 김정은을 만나거나 특사를 보내가지고 김정은 생각을 전달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내가 가서 아까 김근지가 말한 것처럼 내가 트럼프 편이 돼서 트럼프를 확인을 시켜주고 내가 오히려 그걸 트럼프와 나의 연대전선으로 연합전선으로 김정은을 내가 압박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간다면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제 말이 그거야. 저는 그 지금 4월 11일 날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good enough 딜에서 포괄적 합의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성사시키겠느냐 이 접목시키겠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김정은은 포괄적 합의를 안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포괄적 합의 이 5글자에 대단히 집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이 트럼프의 포괄적 합의에 대한 집착을 이용해가지고 근 인나프 딜의 첫 번째는 포괄적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트럼프한테다가 이 정도로 제기하면 어떻게 했는지 인나프 딜의 첫 번째는 포괄적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트럼프한테다가 이 정도로 제기하면 어떻게 했는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 계획과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체계에 복귀하는 것 이걸 약속하는 거를 포괄적 합의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핵폐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약속이죠. 그리고 김정은한테 돌아가서 내가 겨우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해서 핵 목록 신고 요건 임시 빼고 바로 핵 계획과 프로그램 포기 요걸 네가 합의하라는 걸 내가 받아왔으니까 요겐 동의해달라. 이래서 이런 절충안을 만약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나 미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보세요. 하노이 회담 끝나고 지금 들어온 점이 뭐냐.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한국, 미국, 북한 사이의 의견이 아직 맞추지 않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로 해서 포괄적 합의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건 북한도 잘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이거는 김정일이가 오케이 핵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북한에 한번 오케이 핵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케이 받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런 구체적인 포괄적 합의를 우리가 제기하고 양쪽을 접목시키는 것이 이번 사회를 최공사님 말씀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NPT 재가입과 IAEA 사찰 들어가고 영변 핵시설 파괴하면 그게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약속을 아직도 우리는 못 받았다고. 그걸 받으라. 그걸 약속을 먼저 받아내기라도 하면 우리는 큰 성과다. 저 하나 궁금한 게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핵 리스트 제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핵을 갖고 싶어. 아직은 갖고 싶어. 그러면 몇 개 숨기고 핵 리스트 제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90년대 제1차 북핵이기도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지만 그 2점 몇 g인가 그 추출된 플루토늄의 불일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했던 영변에서 이 정도 나 핵물질 추출했습니다라고 IAEA 신고했는데 IAEA 사찰단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몇 g의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NPT 탈퇴까지 하는 사건이 나는 거거든요. 화국 정부는 같은 성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 신고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정성이 없고 자기가 핵 폐기할 의사가 없으면 신고라는 게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태공사님 말씀하신 포괄적 합의도 저도 좀 생각을 해본 바가 있는데 저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빅딜. 그러니까 이 빅딜은 뭐냐면 너무 커요. 그 문서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기를 실어다가 뭐 날른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재의 과거에 다 해야 되고 핵 물질, 핵 시설 정도가 아니라 핵 무기, 핵 폭탄, 미사일, 그다음 핵 인력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담은 게 사실 빅딜 문서예요. 이게 김정은이 못 받는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김정은이가 정말 자기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 노선으로 전략적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로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9.19 공동성명에 있는 합의 정도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도 지금 하노이에서 안 받은 거예요. 용병만 딱 내놓겠다고 하니까 문제죠.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김정은이는 여전히 물론 뭐 종국에 가서는 포기를 할지 안 할지 결심하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핵무기를 다 버리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랑을 맞은 문정부에게 강적들이 5자로 조언을 해주시죠. 냉철한 현실 속에서 접근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폐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냉철한 접근. 네, 냉철한 접근. 네. 저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북한 노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네가 이 대목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약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도 들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트럼프 쪽도 들지 말고 진짜 쌍방사에 접수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합의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잘 절목시키라 이런 의미에서 김투 잘 접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야. 국민은 진보 보수 이념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국민 대통합, 탈이념의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있던 없던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국민으로부터 따끔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겸허하게 다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입장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미국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